고대 이집트는 세계 역사상 가장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문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온 미라부터 거대한 모래바람, 한가운데 우뚝 솟은 피라미드, 그리고 수수께끼를 품은 스핑크스까지 수많은 유적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의 상징적인 유물과 역사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깊고 놀라운 이야기와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까지 자세히 아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오늘은 이집트가 품고 있는 거대한 미스터리의 세계와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고대인들이 남긴 발자취를 차분히 따라가며 역사적 단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881년, 고고학 발굴단은 이집트의 한 유적지에서 거대하고 깊은 무덤 하나를 조사하게 됩니다. 처음 그 넓은 공간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을 때 내부에는 보물이나 유물이 보이지 않아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과거 도굴꾼들이 감나가는 물건들을 휩쓸고 지나갔기에 겉보기에는 허탕을 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발굴단이 공간의 깊은 곳을 더 세밀하게 살펴보기 시작하자 곧이어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곳에는 무려 50구가 넘는 수많은 미라들이 조용히 안치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도굴꾼들의 눈에는 띄지 않았던 이 미라들은 역사의 비밀을 간직한 채 묵묵히 시간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50구가 넘는 미라들은 결코 평범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미라들이 나무를 거칠게 깎아 만든 관에 안치된 것과 달리 이곳의 미라들은 한눈에 왕족임을 알 수 있을 만큼 정교하고 기품 있는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왕족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은 이들 중 역사에 이름을 남긴 파라오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이어가던 고고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묻혀있던 전설적인 인물의 흔적을 마주하고 깊은 놀라움에 빠집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고대 이집트의 통치자가 무려 3000년의 세월을 넘어 마침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무덤의 크기와 화려함은 곧 그 무덤의 주인인 파라오가 생전에 지녔던 권력과 위상을 상징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만약 평범한 통치자였다면 후대 사람들은 굳이 막대한 노동력과 시간을 들여 거대한 안식처를 조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를 번영으로 이끌고 백성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았던 파라오라면 상황은 다릅니다. 후대 왕들은 선대 파라오의 업적을 기리고 그 권위를 자연스럽게 이어받기 위해 그의 사후 무덤을 더욱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미는 것을 당연한 예우로 여겼습니다. 발견된 무덤의 압도적인 화려함은 이 미라의 주인이 평범한 왕이 아니라 역사상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관이 열리고 확인된 이 파라오의 정체는 바로 이집트 역사상 화려한 부흥기를 이끌었던 통치자 람세스 2세였습니다. 3000년 전의 고대 사회에서 이집트 남성들의 평균 수명은 열악한 생활 환경과 의료 기술의 한계로 인해 대략 40살 전후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람세스 2세는 25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 무려 60년 이상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집트를 통치하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가 90살이 넘는 나이까지 생존하며 굳건한 권력을 유지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당시 사람들에게 그는 단순한 통치자를 넘어 특별한 존재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기나긴 통치는 문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람세스 2세는 뛰어난 통치력으로 고대 이집트를 유례없는 번영으로 이끌었기에 그의 무덤은 본래 무척이나 화려하게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굴꾼들의 침입을 받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이에 놀란 후대 왕족들은 파라오의 안식을 지키기 위해 시신을 다른 은밀한 묘소로 급히 옮겼고 그 장소가 잊혀지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극적으로 발굴된 이집트의 거대한 유적과 유물들을 살펴보면 현대인들은 고대인들이 해낸 믿기 힘든 건축적 성과에 압도되곤 합니다. 그 경이로움 때문에 종종 외계인 개입설이나 거인설 같은 음모론적 추정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고대 이집트의 건축물들이 왜 그토록 많은 논쟁과 호기심을 낳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남긴 유적을 직접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람세스 2세가 건설한 아부신베 신전입니다. 이 거대한 신전의 입구에는 웅장한 크기를 자랑하는 4개의 거대한 석상이 나란히 앉아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놀랍게도 이 4명의 거대한 조각상은 각기 다른 신이나 영웅이 아니라 모두 람세스 2세 한 사람의 모습을 본떠 만든 것입니다.
신을 모시는 성스러운 신전 앞에 자신의 거대한 조각상을 4개나 세웠다는 것은 생전 그의 권위가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 그리고 스스로를 매우 각별한 존재로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흔적입니다. 아부 신베 신전의 웅장함은 단순히 돌을 옮겨 쌓아 올린 것이 아니라 단단한 바위산 자체를 깎고 파내어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부각됩니다. 신전 내부로 깊숙이 이어지는 길이는 상당하며 그 외관의 높이 역시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흔히 고대 이집트의 대규모 건축 현장에는 노예들이 억지로 끌려와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는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 아래 정해진 근무 시간 동안 일했던 전문적인 노동자들이 공사에 참여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대 이집트의 노동 환경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혹한 노동의 결과물이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었지만 점차 역사적 정황들이 밝혀지면서 고대 이집트 사회의 고도화된 시스템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신전이라는 공간은 본래 신성한 신들을 모시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아부신벨 신전은 입구부터 람세스 2세의 거대한 조각상이 압도하고 있으며 내부로 걸어 들어가면 또다시 8개의 람세스 2세 석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왕, 자신이 신과 다름없는 예우를 받았던 그 통치력을 짐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신전이 품고 있는 진정한 구조적 특징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신전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는 지성소라 불리는 특별한 공간이 존재하며 그 안에는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4개의 또 다른 석상이 있습니다. 깊고 어두운 지성소 내부에 나란히 앉아있는 4개의 석상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신앙과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어둠과 지하를 상징하는 신, 국가를 수호하는 신, 람세스 2세 본인, 그리고 세상을 밝히는 태양신이 함께 배치되어 있습니다. 람세스 2세가 널리 숭배받던 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아있는 이 배치는 자신이 강력한 존재임을 은유적으로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빛이 닿기 힘든 깊은 바위산 내부의 지성소에는 매우 놀라운 건축적 설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특정한 날이 되면 어둠을 뚫고 한 줄기 강렬한 태양빛이 정확한 각도로 밀려 들어오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깊은 바위산 내부를 관통하여 들어온 한 줄기 태양빛은 어둠의 신을 제외한 나머지 세 석상, 그 중에서도 특히 람세스 2세의 조각상을 집중적으로 비춥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토록 정교한 빛의 현상이 1년에 단 2번 특정한 시기에만 연출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람세스 2세가 왕위에 올랐던 대관식 날과 그의 생일인 날입니다. 네. 이집트인들은 바위산을 깎아 들어가는 깊이와 각도, 그리고 1년 중 태양의 궤적까지 세밀하게 계산하여 이 거대한 이벤트를 연출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득한 고대에 오직 인간의 관측과 계산만으로 이루어진 이 공간은 건축가들도 감탄을 금치 못하는 정교한 설계의 흔적입니다. 단단한 발산을 깎아내는 거대한 토목 공사를 진행하면서 먼 훗날 특정 날짜에 태양빛이 도달할 각도까지 조율했다는 사실은 현대인들에게 깊은 경외감을 안겨줍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정밀한 작업이 가능했을까요? 이러한 고대인들의 놀라운 성취 앞에서는 미지의 고도 문명이나 외부의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학자가 나타나 뚜렷한 증거 없이 이것이 외계인의 작품이라고 주장한다면 큰 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학계의 입장에서는 증명하기 어려운 초자연적 현상을 원인으로 삼기보다는 그 시대의 이집트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뛰어난 관측 지식과 건축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다고 바라보는 것이 훨씬 타당합니다. 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남겨진 유적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정황들을 합리적인 틀 안에서 설명해내는 것입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미지의 힘을 언급하는 것은 학문적 접근 방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에서는 정밀 장비 없이 거대한 돌을 다듬고 빛의 움직임까지 계산해낸 고대인들의 성과를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낯선 존재가 나타나 기술적 영감을 주고 간 것은 아닐까 하는 호기심이 드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집트가 전 세계에서 유독 많은 논쟁과 호기심을 품고 있는 문명으로 불리는 이유도 이처럼 이성적인 추론과 초자연적인 상상력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들이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이토록 발달한 문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선 그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던 자연 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매우 긴 강이자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로 꼽히는 나일강이 도도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집트 지역에 왕국이 형성되고 문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약 5,000년 전인 기원전 3,2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이집트 영토의 대부분은 농경이 힘든 척박한 모래사막 지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나일강 주변의 비옥한 일부 지역에 모여 살아가야만 했고, 이 한정된 공간이 역설적으로 거대한 문명을 꽃피우고 발전시키는 비옥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촉박한 사막 한가운데서 놀라운 문명이 번성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나일강의 규칙적인 범람 현상에 있습니다. 매년 여름철이 되면 강상류의 내린 비로 인해 강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자연재해 같지만 강물이 빠져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는 상류에서 떠내려온 영양분이 풍부한 흙이 넓게 깔렸습니다. 농작물이 자라기 좋은 이 환경 덕분에 이집트인들은 식량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자 잉여 자원이 축적되었고, 이는 문명과 문화가 다채롭게 발전하는 든든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경제력과 기술력은 셀 수 없이 많은 유물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농업을 바탕으로 축적된 이집트의 자원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많은 문화유산을 탄생시켰습니다. 현재 대형 박물관에 보관된 엄청난 수의 유물들만 보아도 그들이 남긴 흔적이 얼마나 방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는 귀족이나 왕족들의 온전한 미라들도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위를 지키고 있는 거대한 스핑크스와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파라오의 화려한 황금 마스크에 이르기까지 시선을 사로잡는 정교한 작품들이 즐비합니다. 특히 금을 다루어 세밀하게 가공한 황금 마스크는 당시 고대 이집트 장인들의 예술적 감각과 금속 세공 기술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음을 여실히 짐작하게 해줍니다. 이집트인들의 뛰어난 지혜는 단순히 크고 화려한 조각상을 만드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오래전부터 오늘날의 기계식 잠금 장치와 흡사한 원리를 고안해 실생활에 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정한 모양에 맞는 열쇠가 들어가야만 내부 구조물이 움직여 문이 열리는 보안 시스템의 기초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확한 보리 등 곡물을 발효시켜 일종의 음료를 양조하는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오늘날의 형태와는 달랐겠지만 아득한 고대의 발효 과정을 일상생활에 접목했다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인류가 발전시켜온 실용적인 기술의 여러 원형이 이미 이집트 시대에 싹트고 있었던 셈입니다. 농경이 중심이었던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이 언제 범람할지 예측하는 것이 생존과 수확에 직결된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밤하늘을 관찰하던 고대 이집트인들은 특정한 밝은 별이 떠오를 무렵이면 강물이 불어난다는 규칙성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천체의 움직임과 태양의 주기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일년의 길이를 비교적 규칙적으로 나누는 초기 달력 체계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정밀한 관측 장비가 부족했던 시대에 순수한 관찰력과 경험만으로 자연의 주기를 계산해낸 이들의 지적 능력은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자연의 흐름을 이해하고 대비하려 했던 고대인들의 노력은 이집트 문명을 길게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집트가 인류사에 남긴 주목할 만한 업적 중 하나는 바로 특유의 문자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흔적과 문화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신전의 기둥과 무덤의 벽면, 곳곳에 남아있는 독특한 흔적들은 그 시대의 철학과 일상, 그리고 역사를 후대에 전하는 소중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고대 문명의 발전 양식들이 직간접적으로 이집트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방대하고 긴 이집트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크게 세 개의 주요 시대로 구분합니다. 대략 5,000년 전에 고왕국 시대, 그 이후의 중왕국 시대, 그리고 수많은 화려한 유물이 남겨진 약 3,000년 전의 신왕국 시대로 나누어 그 변화를 추적합니다. 이집트의 상징인 거대한 피라미드 역시 처음부터 완벽한 삼각형의 모습으로 지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오랜 옛날, 초기 형태의 무덤은 흙과 돌을 활용해 평평하게 쌓아 올린 구조였으며 이를 마스타바라고 불렀습니다. 파라오들은 역시 다른 인간들처럼 사후세계를 대비하며 자신의 무덤을 남들보다 좀 더 눈에 띄게 장식하고 규모를 키우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권력이 강해질수록 이전 세대의 마스타바보다 더 크고 웅장한 무덤을 만들고자 했고 평평한 지붕 위에 또 다른 단을 층층이 겹쳐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피라미드의 형태는 한순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더 웅장한 기념물을 원했던 통치자들의 바람이 낳은 건축적 진화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덤의 크기를 통해 권위를 나타내고자 했던 파라오들의 시도는 마스타바 위에 계속해서 단을 쌓아 올리는 계단식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과도기적 형태 중 하나로 평가받는 조세르의 계단식 피라미드입니다. 층층이 쌓아 올려진 이 구조물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이집트 건축의 새로운 단계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매끄럽게 잘 지어진 피라미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이집트 사막 곳곳에는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거나 형태가 불안정한 초기 피라미드들의 흔적도 다수 남아 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형태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많은 시도가 있었고 실패의 과정을 거치며 조금씩 건축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사막에 솟아오른 매끄러운 피라미드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의 산물입니다. 하단부부터 중심을 단단히 잡지 않으면 위로 올라갈수록 무너져 내린다는 구조적 한계를 깨달은 건축가들은 긴 시간에 걸쳐 계산법을 수정하며 기술을 안정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집트 건축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쿠푸왕의 대피라미드가 사막 위에 그 위엄을 드러냅니다. 멀리서 촬영된 풍경으로는 그 크기를 온전히 가늠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그 곁을 지나는 사람이나 동물의 모습은 작은 모래알처럼 보일 만큼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합니다. 여러 번의 시도를 딛고 이룩한 고대인들의 놀라운 건축적 끈기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눈앞에 마주한 대피라미드는 단순한 무덤을 넘어 고대인들의 토목 건축 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을 완성하는 데 들어간 석재의 전체 무게는 엄청난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지금보다 인구가 적었고 현대적인 대형 기계 장비가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이토록 무거운 돌산들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는지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인력이 강압적으로 동원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널리 퍼지기도 했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비교적 체계적인 노동 환경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수수께끼는 계속해서 역사가와 대중의 풍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대피라미드가 품고 있는 수치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규모에 더욱 놀라게 됩니다. 지어질 당시의 높이는 현대의 고층 건물과 비교될 만큼 아찔한 수준이었습니다. 이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 고대인들은 육중한 무게의 바위들을 외부 채석장에서부터 꾸준히 옮겨와야 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많은 돌들을 다듬어 그토록 높은 곳까지 쌓아 올렸다는 사실은 현대의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탐구 주제입니다. 기중기와 같은 동력 장비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어떻게 이 거대한 작업량을 효율적으로 감당해내고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지에 대한 의문은 학계에서 끊임없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기발한 발상과 협동 방식은 여전히 많은 추정의 여지를 남깁니다. 이집트 파라오들은 왜 이토록 거대한 무덤 구조물에 많은 공을 들였을까요? 내세를 준비하려는 권력자들의 열망은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되지만 이집트인들의 사상은 나일강의 자연환경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매년 강물이 줄어들고 다시 범람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땅이 생명력을 되찾는 모습을 지켜본 그들은 인간의 존재 역시 자연의 순환처럼 이어진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라오가 육신을 떠나더라도 언젠가 다시 나일강의 물결처럼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조용히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영혼이 돌아올 날에 대비하여 생전에 온전한 육신을 정성껏 보존하는 작업은 이집트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과제였습니다. 육신을 오랜 시간 보존해야 한다는 염원은 이집트의 미라 제작 방식을 세밀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후 변화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신체 부위를 파악하고 대처하는 나름의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부패하기 쉬운 기관들을 조심스럽게 분리하여 특수한 항아리에 따로 보관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심장만큼은 몸 밖으로 꺼내지 않고 제자리에 남겨두는 관습이 뚜렷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에서 심장의 무게를 달아 생전의 선악을 평가받는다고 믿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삶의 기록이 온전히 담긴 심장이 가벼워야만 긍정적인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기에 심장은 훼손해서는 안 될 귀중한 상징이었습니다. 장기들을 빼내고 방부 효과가 있는 자연 물질을 사용해 신체를 건조시킨 덕분에 이집트의 미라들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그 형태를 상당히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왕족들의 미라,
역시 이러한 꼼꼼한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를 위해 정성껏 지어진 거대한 피라미드는 역설적으로 주변의 눈에 너무 잘 띄는 구조 탓에 잦은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사회의 질서가 흔들릴 때마다 사막 위에 우뚝 솟은 피라미드는 귀중품을 노리는 이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표적이 되곤 했습니다. 내부의 부장품들이 끊임없이 유실되는 상황이 반복되자 훗날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피라미드의 주목적이 실질적인 무덤보다는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기념비였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되었습니다. 네, 이집트인들의 미라 보존 관습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유적 발굴 현장에서는 고양이나 새 등 여러 동물들이 미라 형태로 정성스레 보존된 모습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특히 턱이 발달한 개코 원숭이 미라의 흔적은 흥미로운 역사적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부 고대 묘사나 정황에 따르면 치안을 담당하던 관리들이 훈련된 개코 원숭이를 대동하여 현대의 수색견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동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이 존재했을 수 있다는 점은 이집트 사회의 독특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동물을 단순히 기르는 것을 넘어 사후세계까지 동행하고자 하는 애착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관습과 생활의 흔적들은 깊은 감탄을 자아내지만 논점은 다시 거대한 피라미드의 건축적 이문으로 되돌아옵니다. 당시의 여러 생활 기술을 고려하더라도 엄청난 수의 거대한 바위를 어떻게 다듬고 원하는 위치까지 옮겼는지에 대한 물리적인 과정은 여전히 탐구와 호기심의 대상입니다. 자연 상태의 바위들은 표면이 거칠고 형태가 불규칙합니다. 피라미드의 외벽을 안정적이고 매끄럽게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모양의 돌들을 수작업으로 다듬어 평행을 맞춰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석재들을 일정한 규격에 가깝게 맞추기 위해 투입된 막대한 시간과 끈기를 생각하면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유지되었는지 많은 궁금증을 남기게 됩니다. 무거운 바위를 다듬고 쌓는 일이 보편적인 인력만으로는 몹시 힘들어 보였던 탓인지 간혹 대중의 흥미를 끄는 기발한 추정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2012년 무렵 길이가 30cm로 훌쩍 넘는 거대한 형태의 유물 사진이 한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신체 비율을 이 손가락처럼 보이는 유물에 대입해보면 그 주인은 키가 수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체구였을 것이라는 단순한 계산이 나옵니다. 이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무거운 돌을 쉽게 다룰 수 있었던 거대한 체구의 사람들이 과거에 존재하여 건축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소문과 음모론적 상상력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과연 고대 이집트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최고의 인류가 활약했던 것일까요? 논란의 중심이 된 이 거대한 유물 사진은 1980년대 후반 이집트를 방문했던 한 여행객의 개인적인 경험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낡은 천에 쌓인 기이한 형태의 물건을 어느 현지인에게서 조심스럽게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물에 대해 상당히 높은 금액이 요구되자 직접 구매하는 것은 포기하고 약간의 비용을 지불한 뒤 사진과 일부 서류 자료만을 남겨 세상에 알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유물의 실체는 과학적인 교차 검증을 거치지 않았으며 진위를 명확히 판가름할 수 있는 실물조차 온전히 보존되어 있지 않아 학계에서는 이 이야기를 공식적인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하나의 흥미로운 에피소드 정도로 여깁니다. 학계에서 거대한 종족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유별나게 거대한 체구를 지닌 집단이 실제로 이집트 땅에 모여 살았다면 사막 곳곳의 발굴 현장에서 그들의 유골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학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이 미지의 종족이라기보다는 신체의 특정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희귀한 증상을 앓았던 사람의 흔적일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하기도 합니다. 현대에도 신체의 일부가 유난히 길게 자라는 의학적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특징을 지녔던 사람의 흔적이 다소 과장되게 전해졌을 확률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소문들보다는 고대인들의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건축 기법을 탐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베피라미드의 구체적인 건축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은 그의 현실적인 가설들을 다양하게 제시했습니다. 초기에는 둥근 나무 위로 돌을 밀어 올렸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거대한 하중을 효과적으로 지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따랐습니다. 현재 유력하게 논의되는 방식 중 하나는 흙과 돌을 이용해 피라미드 외곽을 따라
거대한 경사로를 조성한 뒤 돌을 서서히 끌어올리며 층을 차곡차곡 쌓았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관련된 기록과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이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하는 데 상당히 오랜 세월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잦은 날씨의 변화나 토양의 붕괴 같은 자연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고대인들은 무게 중심을 치밀하게 맞추며 꾸준히 바위를 위로 올려갔을 것입니다. 피라미드가 오랜 세월 크게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핵심 요인 중 하나는 하단부부터 정교하게 계산된 무게 중심에 있습니다. 경사로를 이용해 거대한 몸통을 점진적으로 쌓아 올렸다는 가설은 꽤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여전히 시원하게 설명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 남아 있습니다. 바로 피라미드의 가장 높은 지점을 뾰족하게 장식하는 꼭대기 돌, 즉 피라미디온의 안착 방식입니다. 무거운 돌을 아찔한 높이까지 끌어올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도달하거나 작업할 틈조차 매우 좁은 최상단에 어떻게 그 무거운 돌을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올려놓았는지는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과제입니다. 이 구조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했을지에 대한 궁금증은 수많은 연구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피라미드의 최상단은 자업자들이 여유롭게 서서 힘을 쓸 공간조차 부족할 만큼 극도로 비좁습니다. 무거운 꼭대기에 돌을 올리던 중 조금이라도 균형을 잃거나 줄이 끊어지기라도 한다면 오랜 세월 정성 들여 쌓아 올린 아래쪽 구조물까지 훼손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게 어려운 이 극한의 조건 속에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 돌을 제자리에 단단히 고정시켰을까요? 보편적인 경사로 가설만으로는 가장 좁고 높은 끝 지점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명확한 기록이나 증거가 부족한 이 빈틈 때문에 사람들은 또다시 미지의 잃어버린 기술이나 초자연적인 도움을 상상하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곤 합니다. 만약 현대의 건축 기술로 접근한다면 타워 크레인이나 대형, 수송, 헬기 같은 장비를 활용해 꼭대기 돌을 공중에서 안정적으로 핀포인트로 내려놓는 방식을 주로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력 장비가 없었던 시대에는 오직 기초적인 도구와 사람들의 숙련된 감각, 그리고 지혜로운 협동에 온전히 의지하여 이 작업을 조심스럽게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혼신의 힘을 다해 고정시킨 이 최상단의 구조물은 사막의 거센 모래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며 오늘날까지도 굳건하게 그 형태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건축물은 현대적인 중장비 없이도 복잡한 공학적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해낸 고대인들의 놀라운 문제 해결 능력과 끈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라미드가 매끄러운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정교하게 설계된 무게중심과 각도에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집트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균형을 잡고 중심을 맞추었는지 연구하던 중 한 가지 흥미로운 측량 방식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빗변과 밑변, 높이의 비율이 3대 4대 5를 이루면 안정적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원리를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미 실전에 응용하고 있었을 가능성입니다. 그들은 이 단순하지만 매우 실용적인 기하학적 비율을 바탕으로 거대한 바위의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각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지혜를 터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수식 없이도 비례의 미학을 건축에 녹여낸 그들의 안목이 돋보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이러한 비율의 측량법을 실생활에 폭넓게 활용했다는 추정은 여러 정황을 통해 꽤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의 생활상을 묘사한 낡은 자료들에서는 긴 밧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매듭을 지어 특정한 비율의 길이를 확보한 뒤 모서리를 팽팽하게 당겨 직각의 형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잡는 기법이 종종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간편한 도구를 활용해 나일강 주변의 토지를 구획하고 수많은 피라미드 석재를 차곡차곡 쌓기 위한 기초 방향과 각도를 안정적으로 설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차를 줄여나가는 치밀한 대형 공사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수백 년간 삶의 현장에서 축적되어 온 이들의 실용적인 수학적 감각이 매우 조화롭게 작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의 땀과 협력이 모여 피라미드는 점차 거대한 형태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동안 대중 매체를 통해 널리 퍼져 있던 가혹한 환경 속에서의 무자비한 강제 노동이라는 인식은 실제 발굴된 역사적 정황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동자들은 생각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적절한 보상과 식량, 심지어 의료적인 돌봄까지 제공받으며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한 숙련된 기술자들에 가까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대기에 무거운 돌을 얹은 구체적인 방식 등 몇몇 기술적인 의문점들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학계 일각에서는 과거에는 유용하게 쓰였지만 세월이 흐르며 전승되지 않고 잊혀진 독창적인 건축 기법, 이른바 잃어버린 기술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레 논의하기도 합니다. 잊혀진 고대 건축 기법이 실제했을 것이라는 추정은 매우 매혹적이지만 이를 명확히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가 부족하여 탐구와 논의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건축 방식에 쏠리는 전 세계적인 관심은 간혹 뜻밖의 논란이나 가벼운 총극을 낳기도 합니다. 유명인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계인이 피라미드를 지었을 것이라는 농담 섞인 글을 올렸다가 이집트 측의 강한 항의를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집트 당국은 선조들이 오랜 시간 공들여 이룩한 위대한 문화유산을 근거 없는 소문으로 가볍게 치부하지 말라며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집트의 연구자들은 외부의 막연한 상상보다는 선조들이 묵묵히 남긴 흔적 속에서 기술의 실마리를 객관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꾸준히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거대하게 솟아오른 피라미드는 파라오의 권력을 시각적으로 널리 과시하기에는 탁월한 건축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웅장한 크기와 명성 때문에 도굴의 위험에도 가장 쉽게 노출되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안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권위를 자랑했던 람세스 2세의 화려한 무덤조차 조성이 끝난 지 불과 몇십 년 만에 도굴꾼들이 침입을 받았다는 사실은 영원한 삶을 꿈꾸던 후대의 왕들에게 깊고 현실적인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사후의 안식을 위해 육신과 귀중한 부장품을 온전히 지키고자 했던 파라오들은 점차 무덤의 양식을 대폭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눈에 띄는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는 대신 인적이 드물고 지형이 험준한 곳을 찾아 무덤을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꽁꽁 숨기는 방식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거대한 외형을 포기하고 보안을 선택한 파라오들이 새로운 안식처로 삼은 곳은 이집트 남부 룩소르 지역의 건조하고 험준한 바위 계곡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생명체가 살기 힘든 황량한 절벽의 연속에 불과해 보이지만 이 계곡의 깊은 지하에는 수많은 왕들의 무덤이 미로처럼 얽혀 은밀하고 복잡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거대한 피라미드 대신 어둡고 좁은 바위산 지하에 조성된 이 비밀스러운 묘역을 왕가의 계곡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자신들의 드높은 권위를 조용히 어둠 속으로 감춰야만 했던 파라오들의 고뇌와 선택이 고스란히 담긴 이집트 역사의 또 다른 흥미로운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왕가의 계곡 조성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무덤의 위치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며 파라오들은 이들에게 합당한 대우와 특권을 보장하며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려 애썼을 것입니다. 깊은 곳에 복잡한 통로를 만들어 외부인의 출입을 막으려 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은밀한 계곡마저 도굴꾼들의 끈질긴 시도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1922년 고고학계를 놀라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발굴 현장에서 조사를 돕던 한 젊은이가 흙더미에 덮여있던 지하 계단을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봉인을 열고 들어간 그곳에는 도굴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고 아주 오랜 시간 보존되어 온 소년왕 투탕카멘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 안에서는 황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마차와 단검 등 무려 수천 점이 넘는 유물들이 찬란한 빛을 띠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투탕카멘이 꽤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통치 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파라오라는 사실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통치했던 왕의 무덤에서조차 이토록 방대한 양의 화려한 유물이 훼손 없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고대 이집트 왕실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만약 긴 통치 기간 동안 강력한 권력을 누렸던 위대한 파라오들의 무덤이 도굴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되었다면 과연 얼마나 다채롭고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부장품들이 남아있었을지 학자들은 깊고 아쉬운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발견된 수많은 유물들 중에서도 특히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무거운 무게를 자랑하는 투탕카멘의 정교한 순금 마스크였습니다. 발굴의 놀라운 성과가 널리 알려진 이후 이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일부 사람들이 질병이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예상치 못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발굴을 후원했던 인물의 사망을 비롯해 여러 관련자들의 부고가 전해지자 대중의 호기심과 묘한 불안감은 증폭되었습니다. 일부 매체들은 무덤 어딘가에 적혀 있었다는 경고성 문구를 근거로 파라오의 안식을 방해한 이들에게 신비로운 저주가 내려졌다는 자극적인 이야기를 보도하며 사회적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기도 했습니다. 저주에 대한 섬뜩한 소문이 널리 퍼졌지만
실제 발굴 작업에 얽힌 기록들을 차분하게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진실은 다릅니다. 무덤 발굴에 참여하거나 현장을 방문했던 전체 인원은 상당히 많았으며 발굴을 총지휘했던 주요 인물 역시 그 후로 오랫동안 활발하게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무덤을 처음 발견했던 인물 또한 건강하게 천수를 노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파라오의 저주란 잦은 도구를 막고자 했던 고대인들의 심리적인 경고성 문구와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원했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하나의 과장된 일화에 가깝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바랐던 파라오들은 물리적인 구조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를 겨냥한 이야기 형태의 방어막도 세심하게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집트가 품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관심의 대상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거대한 피라미드 곁에서 묵묵히 사막을 바라보고 있는 사자의 몸과 사람의 얼굴을 한 조각상, 대스핑크스입니다. 스핑크스는 그 엄청난 규모 자체도 매우 인상적이지만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꽤 의견이 엇갈리며 논쟁을 낳고 있는 유적입니다. 널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원전 3000년경에 만들어졌다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일부 지질학자들은 스핑크스 표면에 깊게 남겨진 모래에 의한 깎임 현상을 근거로 비가 많이 내렸던 훨씬 이전 시기에 건립되었을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 주장은 스핑크스의 기원에 대한 활발하고 흥미로운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스핑크스의 건립 연대가 지질학자들의 가설처럼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는 이집트 고대사의 전체 흐름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살펴보게 만드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됩니다. 그 시기가 아주 오래전 번성했다고 막연히 전해지는 잃어버린 문명에 대한 전설과 시기적으로 묘하게 겹친다는 점에서 더욱 호기심을 끕니다. 이러한 연대 측정 관련 논의는 대중의 상상력을 한껏 자극했고 이내 거대한 스핑크스 발밑 어딘가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빈 공간이 존재하며 그곳에 고대 문명의 지혜나 기록이 조용히 보관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꼬리를 물고 조심스럽게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지하공간설은 장비를 이용한 지질조사 결과 스핑크스 발밑에 비어있는 공간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상 신호가 포착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모으게 됩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집중된 무렵 당국은 유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스핑크스 주변의 심층적인 조사를 금지시켰습니다. 당국은 그저 자연적인 지형의 틈새일 뿐이라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지만 조사가 중단된 상황은 오히려 숨겨진 비밀에 대한 다양한 추측을 낳았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 겹쳐지면서 스핑크스의 발밑은 여전히 속 시원히 접근할 수 없는 미스터리한 공간으로 사람들의 호기심 속에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대 이집트는 명확하게 모든 것이 밝혀진 사실들보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다양한 해석을 기다리는 의문점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탐구의 영역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돌을 조심스레 얹은 구체적인 방식부터 건립 시기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스핑크스와 그 아래 공간까지 속 시원하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장된 음모론적 시각을 거두고 보더라도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인들이 현대의 관점에서도 감탄을 자아내는 건축적 지식과 응용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들은 척박한 모래의 환경 속에서도 끈기와 지혜를 조화롭게 모아 인류 역사상 매우 인상 깊고 거대한 문명의 흔적을 남기는데 훌륭히 성공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거친 모래바람 속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경이로운 건축물들은 영원한 삶을 조용히 갈망했던 염원과 그들이 묵묵히 쌓아온 실용적인 지혜가 결합된 놀라운 결과물입니다. 비록 이 거대한 유산들이 품고 있는 수많은 수수께끼들이 당장 명확하게 모두 밝혀지지는 않더라도 그 과정을 조심스레 탐구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과 호기심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에 얽힌 남은 의문들이 퍼즐 조각을 맞추듯 온전히 이해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집트의 고요한 밤하늘 아래 긴 시간을 묵묵히 버텨온 거대한 유적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잊혀진 과거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조용히 전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를 둘러싼 기나긴 탐구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기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채널이 자리 잡으면 구독자분들과 함께할 작은 이벤트도 준비하겠습니다.